반갑습니다. 저는 안산 상쾌한의원의 어혜용입니다. 첫 번째 강의, 더군다나 하병근 박사님의 소중한 내용을 리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는 처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타민C의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티피칼, 전형적인 IBC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하병근 박사의 글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열렸던 비타민C 국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미국에 계신 하병근 박사를 대신하여 아바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비타민C의 과거와 현재, 미래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드립니다. 과거, 비타민C의 발견, 그리고 현재까지의 비타민C의 인상적인 실험, 논문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미래, 멀지 않은 미래에 만나게 될 비타민C의 유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병근 박사가 좋아하시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어윈스톤이라는 분입니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에게 한 장의 편지를 써서 그로 하여금 평생 비타민C 연구에 매진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정관념의 타성과 도구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논리와 명백한 증거 위에 더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인지는 강의 마지막쯤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타민C의 과거입니다. 비타민C의 발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버트 센투 조르지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비타민C를 발견하신 분이고 그 공로로 1937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합니다. 포테이토나 애플의 단면, 이 갈변하는 것을 보고 또 반면 그에 비해서 레몬이나 오렌지에는 갈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어떤 강력한 리듀싱 에이전트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디슨스 디지즈, 이 환자들한테서 발견되는 피부 병변을 보고 이것이 어떤 새로운 아드레날 호르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처음에는 그 새로운 뭔지 모를 새로운 아드레날 호르몬 이름을 이거노 모르겠다라고 해서 출판사에 보냅니다. 출판사에서 뭘 모르겠느냐 거절하니까 깐노우스 10만은 아시겠지라고 다시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역시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헥스유로닉 애시드라고 일단 이름을 명명합니다. 이후 이분은 메이어스 클리닉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우연인지 메이어스 클리닉 근처에는 도살장이 있었고 그 덕분으로 신선한 소의 아드레날 그린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분은 헝가리안 파프리카에서 비타민C 크리스탈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애시드 이름을 아스코빅 애시드, 스커비, 괴혈병을 없애게 한다 라는 의미에서 A자를 붙여서 아이스코빅 애시드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이 비타민C의 기원입니다. 생체에서의 비타민C 합성 과정을 보여주겠습니다. D-글루코스에서 시작해서 L-아스코빅 애시드까지의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 엔자임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4번째 엔자임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비타민C 생성에 대한 진화론적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무척추동물, 그리고 곤충, 물고기까지는 비타민C를 생체 합성할 수 없습니다. 진화를 거듭하여 양서류, 갑각류에 이르렀던 비타민C를 생체 합성합니다. 각각 콩팥이나 간에서 생성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영장류에 이르면 비타민C를 자체 생체 합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설을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진화를 거듭하면서 간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다. 그로 인해서 비타민C 생성을 아웃소싱한다. 즉 섭취해야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동물들을 체중 70kg인 사람으로 환산했을 때 만들어내는 비타민C의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의 예를 들면 좌측은 평상시 스트레스가 없을 때 만들어내는 비타민C의 양입니다. 오른쪽은 이들 동물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놨을 때 만들어내는 생체에서의 비타민C 생성량입니다. 보실 부분은 1.5g에서 약 15g까지 그 편차가 10배 정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도에 업데이트된 비타민C 권고량, 미국의 권고량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1일 권장량은 90g, 남자의 경우는 90g입니다. 스모커이면 여기에 35mg을 더 추가를 합니다. 상한 섭취량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2g입니다. 매우 적죠? 이 권장량의 문제점은 건강한 사람이 스커비가 걸리지 않을 정도의 최소 양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특정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라는 뜻입니다. 비타민C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닥터 캐스카트입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비타민C를 먹을 수 있는가,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약 2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테이블로 정리한 것입니다. 환자들이 비타민C를 얼마큼 먹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근거입니다. 아이고. 예를 들어서 정상일 때는 5g까지 장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독감이나 암의 경우는 100g까지도 장이 견딜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바울 토러런스 도스입니다. 이를 다시 표로 표현한 것입니다. 증상 호전 곡선이라고 합니다. X축은 경구로 투여한 비타민C의 양입니다. Y축은 증상의 호전 여부입니다. 인플루엔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50g, 100g까지 투여해도 인플루엔자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50g 직전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증상이 호전되고 더 투여하면 그때부터 설사가 유발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설사가 유발되기 직전까지 복용해야지 어떤 질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트랜스포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타민C는 산화형이냐, 환원형이냐에 따라서 두 개의 트랜스포터를 각각 다르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스코베이트는 소디움 바이타민C 트랜스포터를 이용합니다. 디하이드로아스코베이트는 글루코스와 같은 트랜스포터를 이용합니다. 이쪽이 세포 외 익스트라셀룰러 스페이스, 이쪽이 인트라셀룰러 스페이스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디하이드로아스코베이트가 글루코스와 같은 트랜스포터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향후에 비타민C를 표적 항암제로 사용할 수 있는 논리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컨디션에 따라서 장이 견디는 비타민C 양이 변한다 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트랜스포터의 수가 변한다 라는 그림입니다. 이거 역시 하병근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의학이 있다. 보시는 두 장의 사진은 둘 다 194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1940년도에 실렸던 어느 의학 잡지 뒤편에 실린 전면 광고입니다. 카멜이라는 담배가 목에 자극 틈새가 없다 하며 의사가 환자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닥터 클레너는 비타민C로 폴리오를 치료하였습니다. 하병근 박사가 여기서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도 반세기 후에는 어떻게 보여질지 알 수 없다 하고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비타민 C의 클리니컬 에비던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의 치료, 특히 바이럴 디지즈에 있어서 많은 치료 사례가 있습니다. 바이럴 디지즈, 예를 들어서 헤파타이티스, 헤르페스, 치킨팍스, 바이럴 니모니아, 미즐 멈프, 그리고 인플루엔자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이럴 헤파타이티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닥터 크레너는 비타민 C를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드러그 오브 초이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1950년도에 바이럴 헤파타이티스가 유행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이 다음 화면 두 장에 거쳐서 바이럴 헤파타이티스를 비타민 C로 치료한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57년, 1960, 1961년, 62년입니다. 지금부터는 암과 비타민 C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키가 크고 잘생긴 백발의 노신사는 에반 카메론 박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그 유명한 라이너스 폴린 박사, 그리고 그의 부인입니다. 라이너스 폴린 박사는 아시다시피 노벨 평화상과 노벨 의학상을 단독 수여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 두 분이 캔서 앤 바이타민 C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암을 오랄 도즈로, 메가도스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하신 두 분입니다. 이분들의 논문입니다. 카메론 박사의 병원에 있는 암 환자 100명, 여기서 N은 100명입니다. 100명과 다른 병원의 컨트롤 그룹 암 환자를 잡았습니다. 비타민 C로 치료하고 컨트롤로 잡았습니다. X축은 생존 기간입니다. Y축은 생존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을 보시면 컨트롤 그룹의 생존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에 반하여 비타민 C 치료물은 약 20%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100명의 환자, 암 환자를 다시 각 암종별로 분류해서 다시 데이터를 낸 그래프입니다. 위에 계단처럼 꺾여져 내려오는 것이 비타민 C 치료군, 그 아래 붉은 선 곡선이 컨트롤 그룹입니다. 첫 장과 마찬가지로 두 분 간의 서바이벌 레이트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라이너스 폴린과 카메론 박사의 논문은 지적을 받습니다. 두 가지에 있어서 결점이 있다. 1. 더블 블라인드가 안 됐다. 2. 컨트롤 그룹이 랜더마이제이션이 안 됐다. 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에 메이어스 클리닉이 비타민 C로 오랄로 실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기간은 2달밖에 안 됐으며 용량은 10g에 불과합니다. 결국 비타민 C로 항암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 1. 오랄 메가도스 비타민 C와 IVC 라는 내용입니다. 태국문입니다. 화병근 박사는 비타민 C의 항암 효과를 설명할 때 이 태국 무늬를 많이 사용합니다. 생체 내에서의 비타민 C 형태입니다. 리듀스드 폼이 있고 옥시다이즈 폼이 있습니다. 리듀스드 폼은 두 개의 전자를 공유하고 상하됩니다. 아스코베이트와 디하이드로 아스코베이트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봤던 영화입니다. 헐크입니다. 평소에는 얌전한 핵밀입자인 그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극한 상황에 밀면 무시무시한 푸른색 괴물로 변합니다. 비타민 C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나눕니다. 항암제란 아스코베이트이며 리듀스드 폼이고 안티옥시단트로 작용하며 일렉트론을 도네이션합니다. 암세포의 분할을 유도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트랜스포터, 셀러레이 트랜스포터는 SVCT1, 2로 사용합니다. 양 항암제는 디하이드로아스코베이트이며 산화형입니다. 산화 촉진제로서 작용하고 전자를 탈취합니다. 직접적인 사이토톡식 이펙트가 있으며 트랜스포터는 포도던과 같은 블루투 1, 3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바이타민 C의 사이토톡식 이펙트를 증명한 논문 두 가지입니다. 둘 다 PNS라는 유치한 잡지에 2007년, 2008년에 실렸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리오단 클리닉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암 환자에게 비타민C를 투여하고 환자의 블러드로 샘플링해서 4개의 튜머셀 라인을 배양합니다. 비타민C의 농도를 달리합니다. 서바이벌 레이트를 측정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비타민C의 농도가 400mg/dL 이상일 때부터 암세포의 괴멸이 거의 100%에 가깝게 생겼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400이라는 숫자가 나중에 우리가 치료 농도라는 개념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비타민C는 음과 양으로 있으며 각각의 그 화학 기전이 다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비타민C 국제 심포지움의 주제는 항노화, 안티에이징이었습니다. 노화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는 안티옥시단트 네트워크가 있으며 거기엔 5가지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 라이포릭 애시드, 비타민 E, 비타민 C, 그리고 글루타치온입니다. 이들 5가지의 엘리멘트는 그 특성,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에 따라서 셀 내에 위치하는 곳이 다릅니다. 멤브레인, 비타민 E와 코엔자임 Q10은 멤브레인에 있으며 비타민 C, 글루타치온은 사이토졸, 그리고 라이포릭 애시드는 주로 미토콘드리알 멤브레인에 있습니다. 이 5개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는 키 레귤레이터로서 역할합니다. 5가지 엘리멘트 모두 2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안티옥시단트 그리고 메타볼릭 레귤레이터로서 역할합니다. 노화라는 것은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안티옥시단트가 줄어들고 그로 메타볼릭 레귤레이터 펑션이 떨어지며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퇴행성 질환들이 생긴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타민C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코너스톤, 주춧돌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여러가지 퇴행성 변화,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파킨슨,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크로닉 아스라이티스 등등이 생긴다, 유발된다 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가지 퇴행성 질환 중에서도 당뇨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1970년도에 발표된 것입니다. 표가 좀 어려워 보이죠? 내용은 우리 생체 내에서 여러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아스코빅 애시드와 디하이드로 아스코빅 애시드의 농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포인트는 정상일 때의 아스코빅 애시드와 디하이드로 아스코빅 애시드의 비가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을 때는 역전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생체 내에서 비타민C 자체의 농도를 재는 것보다 아스코빅 애시드와 디하이드로 아스코빅 애시드의 비를 구하는 것이 좀 더 신빙성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비타민C 측정의 랩은 현재 한국에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미래의 비타민C 얘기를 시작합니다. Induced stem cell, 다 자란 성체세포에서 다시 스템셀을 만들어내는 Induced stem cell, 이 과정은 그 성공률, 일드가 매우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0.01%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비타민C 처리하면 그 일드가 약 100배까지 증가한다 라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문입니다. 특히 아래쪽에 보시는 논문은 우리나라 건국대학교에서 2008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골수이식입니다. 과거에 많이 했던 골수이식이 향후에는 성분 채집술, 다시 말해서 환자의 말초혈액을 채취해서 스템셀을 분리하여 다시 자가수혈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더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유사한 예로서 인디아나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미국에 있는 하병근 박사님이 계시는 병원이고 하병근 박사도 이 연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하나의 폐반, 엄브리칼 코드에서 스템셀을 분리하여 다시 자가수혈하는 것인데 그 일도 역시 매우 낮습니다.
이 과정을 비타민C 처리하면 일할 수 있게 하자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결론입니다. 비타민C는 안티바이럴 에이전트였고 안티캔서 에이전트이며 안티에이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셀 사이클의 레귤레이터입니다. 비타민C는 요람에서 무덤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무덤에서 요람으로 컴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비타민C 치료 현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닥터와 클리닉 네트워크 선생 몇 분과 함께 힐링 팩터를 번역했습니다. 조만간 출판 예정입니다. 레코멘드 리딩이고요. 하 박사님의 저서입니다. 면역의 비밀, 항암의 비밀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조만간 노화의 비밀이 출간 예정입니다. 여기 3번이 여러분이십니다. 이상으로 하병근 박사의 아바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기 스페인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 성당이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100년 전에 가우디가 설계하였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건축 중에 있는 웅장한 성당입니다. 언제 완공될지는 오직 프라님만이 아신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타민C 치료 프로토콜 역시 1700년도에 있었던 배울병 임상실험 이후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인 듯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목적은 이미 알고 계신 IVC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표준화를 도모합니다. 더불어 말미에는 두 가지의 새로운 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IVC 적응증입니다. 표준화 항암치료에 실패했거나 그 효과를 높이시기 원하는 분들에게 많이 합니다. 금기입니다. 특히 복수나 흉수, 내부종, 폐부종 있을 때는 주의 내진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 전 체크사항입니다. 보험이 안 되므로 일반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체크사항입니다. 특히 G6PD는 한국에선 듣는다고 되어 있지만 그 검사 자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리오단 클리닉 프로토콜입니다. 닥터 리오단이 20년간에 걸친 임상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낸 프로토콜입니다. 보시면 비타민C의 양은 15에서 25, 50, 75, 100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딜리언트는 15g까지는 링거스 락테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스테라일 루트입니다. 마그네슘 클로라이드는 바스큘라 스파즘을 예방하기 위해서 1에서 2cc를 섞습니다. 인퓨전 타임 1분에 0.5g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g이라면 약 30분을 소요합니다. 단, 그 환자가 첫 번째 IVC라면 이 시간을 2배로 늘립니다. 천천히 주사를 할 것입니다. 오스몰 농도는 1000 이하로 잡았습니다. 이 탭을만 갖고서 임상이 실제 환자에게 처음에 몇 미리를 주고 어떤 인터벌로 늘려가야 될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레퍼런스를 참고해 봤습니다. 캔사스 메디컬 센터에서 온콜로지 프로토콜로 사용하고 있는 IVC 프로토콜입니다. 이를 표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먼저 25g을 주고 하루 이상 뛰고 50g, 그리고 또 다시 50g을 주고요. 이어서 샘플링을 합니다. 플라즈마 아스코베이트의 농도를 측정하여 증량 여부, 치료 농도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치료 농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75g으로 늘려서 주 2회에서 3회 끌고 갑니다. 여기까지는 외국 얘기입니다.
외국은 랩이 됩니다. 샘플링에서 비타민C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랩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형태와 용량도 다릅니다. 하여 한국형, 토착형 프로토콜입니다. 심플합니다. 20, 40, 60, 80, 100으로 올라갑니다. 소요시간, 말씀드렸다시피 더블, g당 2분 정도로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IVC는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희석용액, 20g까지는 생리식염수, 그 이상은 주사용 증류수를 씁니다. 마그네슘 10%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15에서 20cc를 섞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칼슘 글루코네이트나 비본을 섞을 수 있습니다. 칼슘 글루코네이트는 하이포칼세미아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씁니다. 비본은 극심한 혈관통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칼슘과 비본을 같이 섞으면 침전물이 생깁니다.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80이나 100g으로 잡았을 때 그 이후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리오당 클리닉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10년 캔서 심포지움에 닥터 로니아 했던 내용입니다. 히어링이 안 돼서 한 10번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애매한 표현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갑니다. 1006개월은 주 2회, 다음 6개월은 주 1회, 여기까지 하면 1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년은 한 달에 2회. 내용을 들으시다 보면 여기 EO2라는 표현이 있는데 말로는 세컨 이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속은 한 달에 한 번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완성형이 아닙니다. 그들도 말하다시피 매직은 아니고 적어도 최선의 근무옷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C의 사이토톡식 이펙트가 나타나는 농도는 400mg/dL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랩이 안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치료 농도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차선책으로 추정 혈중 비타민C 농도를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400 이상에 이른 혈중 농도이고 거기에 이른 비타민C 투여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70kg인 사람을 80g IVC 하면 혈중 농도가 약 430이 될 것이다. 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캔서 치료하다 보면 체중이 40kg, 50kg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적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업투더데이트 두 가지 팁입니다.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60g의 비타민C를 80분 동안 일정한 속도로 IV하면 혈중 농도의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갑니다. 혈중 농도 400 이상이면 이 정도 됩니다. 이에 반하여 비타민C 60g을 60분 동안 빨리 주고 이어지는 60분 동안 20g을 천천히 주사하면 혈중 농도의 피크가 좀 더 오래 지속된다라는 논문 데이터입니다. 이를 임상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해석하거나 응용할 수 있습니다. 80g 예를 들면 500, 500에 각각 60과 20을 섞어서 빨리 주고 천천히 줄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백에 80의 4분의 3이 60을 빨리 주고 나머지 4분의 1, 20을 천천히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업투데이트입니다. 컨시큐티브 IVC.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회 IVC를 한다 했을 때 월목보다는 월화 이어지는 이틀 연속이 좀 더 이상적이다 라고 하명구 박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뭘까요?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참고사항입니다. 일본에도 IVC 학회가 있습니다. 일본 IVC 학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권고한 내용입니다.
근로 근무하기 전후 두 번에 거쳐서 비타민 C를 25g IV 하여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